오늘 이제 일제시대로 들어왔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제시대 이전에 세계 정세를 쫙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은 42쪽하고 42쪽, 그 다음에 43쪽까지 내용이야. 43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필기하면서 따라왔던 그 내용이 43쪽 아래에 쭉 나와 있죠. 보여요? 보여 안 보여? 제국주의의 충돌로 일어난 게 1차 대전이었다. 기억나죠? 1차 대전 이후에 세계적인 공황이 불어닥쳤다. 공황 이후에 공황을 타개하는 방식을 놓고 선진국과 선진 자본주의 제국과 후진국이 충돌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제2차 세계대전이다. 알겠어요? 이런 과정들. 그 앞에 잠깐 돌아가 보면 다시 42페이지로 와보세요. 제1차 세계대전 연합국 대 동맹국.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다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1919년 파리 강화회의. 보여요? 42페이지로 왔어요. 42페이지. 42페이지. 그 다음에 대공황, 세계 경제 대공황, 공황 이후에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 우리가 왜 이런 내용을 다루냐면 일제시대를 다루는데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다라든지 또 파리 강화회의에서 윌슨이 제시한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세계사적인 흐름이나 그 전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드린 거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넘어가면 중국의 역사가 쭉 나왔죠. 중국의 역사. 신해혁명, 중화민국의 수립, 그 다음에 5.4운동. 동그라미 하세요. 5.4운동은 우리의 무슨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3.1운동에 영향을 받았다. 기억나시죠? 3.1운동이 자극이 돼가지고 야, 저 조그만 조선에서도 말이에요. 3.1운동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조선이 전 민족이 일어나서 그 강대한 일본 제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 중국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렇게 등치는 큰 나라인 주제에 하면서 반성이 생겼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베이징 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3.1운동을 본받아서 5.4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국공합작, 제2차 국공합작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4쪽은 일제의 침략과 국권 피탈. 우리가 나라를 잃는 과정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이거 다 본명이지. 그래서 러일전쟁 이후에 1904년 러일전쟁 중에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고 한일 의정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의 국토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언했던 우리는 러시아 편도 들지 않겠다. 또는 일본 편도 들지 않겠다. 우리는 중립을 선언했는데 이 국의 중립을 무효화시켜버린 게 한일 의정서라고 했습니다. 야, 이리 와. 너네는 무조건 우리 일본 편 들어야 돼. 그리고 너네 국토를 우리가 러일전쟁 중에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끌고 가버린 게 뭐라고? 한일 의정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2차 한일협약이 을사늑약입니다. 을사조약을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3차 한일협약을 한일신리협약 또는 정미칠조약이라고도 했다. 각각 1차 한일협약은 고문정치, 고문 누가 쓰다고 그랬지? 미국 놈 누구? 미국 사람 고문, 외교 고문 누구? 스티븐스. 그죠? 또 일본인 재정고문 누구? 메가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무조건 잘 나오는 거예요. 메가다. 알겠어요? 고문정치. 그 다음에 을사조약 때 통감정치. 또 정미칠조약 때 차관정치. 그 이후에 예, 고종이 강제로 퇴일당하고, 그죠? 또 군사권을 박탈당하고, 외교권, 사법권을 박탈당하고, 드디어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국치일 날 우리는 완전히 나라를 빼앗겼다. 알겠죠? 그 밑에 한일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실제 조약문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기만 좀 하세요. 알겠죠? 조약문 넘어가세요. 45쪽 식민통체제의 구축과 전개 나왔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교재를 보지 말고 교재는 이따 볼게요. 여러분들도 필기를 하면서 하세요. 전체를 또 한번 볼 테니까요. 알겠어요? 필기를 하면서 종이가 없으면은 저 뒤에 빈 페이지가 하나 있을 거야. 거기다가 필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일제시대를 세 단계로 나눠요. 항상 복잡한 것들은 나눠서 보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잘라본단 말이야. 잘라서 보고 다시 그것을 붙여보고 그리고 머릿속에 통째로 저장하고 이런 방식을 취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일제 시기를 공부하기 좋게 나눈 겁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제1기는 1910년대를 말해요. 1910년대를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을 세 시기로 나눌 때 1기라고 한다. 오케이? 필기하세요. 필기 한번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천양차가 있습니다. 한번 해봐요. 자기 손으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
알았어? 자기 손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1910년대를 제1기라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 쉽게 편의상 한 거예요. 이게 제일 기본이야. 일제시대를 이해하는, 일제시대를 통째로 머리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얼개, 기본 틀거래요. 틀이에요. 이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문제가 풀려. 알겠죠? 왜냐하면 일제시대 문제는 거의가 다 이게 먼저냐 이게 나중이냐. 알겠어요? 이렇게 시기 순서를 묻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뭉태기로 알아둬야 돼. 뭉태기로. 자, 그래서 1910년대 제1기가 있는데 이 1기와 2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1919년 무슨 운동이에요? 3.1운동이에요. 그죠?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3.1운동 이전을 제1기, 3.1운동 이후를 제2기로 나눈다. 동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3.1운동 이전과 3.1운동 이후가 굉장히 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3.1운동 이전을 1기, 3.1운동 이후를 2기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제2기는 1920년대를 우리가 제2기라고 할 수 있다. 20년대에서 30년대까지입니다. 30년대 일부까지. 그래서 되게 31년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되게 20년대라고 해도 무방해요. 알겠어요? 여기도 19년까지 10년대, 그죠? 그리고 20년대, 1931년 만주사변 때까지야. 만주사변. 그래서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갔어. 일본이 드디어 만주 침략을 감행해서 잠깐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후진국인 일본은 대침략을 감행했다. 그래 안 그래? 자기네 나라의 열등한, 자기네 나라의 부진한 자본주의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침략으로 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침략을 처음 시작하는 게 1931년 만주를 쳐들어가서 만주 괴뢰정부를 세우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만주사변이라고 그래.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만주사변. 아주 중요한 시기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이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1937년에 중국과 드디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을 뭐라고요? 중일전쟁이라고 그래. 잠깐 얘들아. 이미 일본은 1894년부터 95년까지 무슨 전쟁을 치렀어? 청나라와? 청일전쟁을 치른 바 있죠? 그때 한번 이미 청나라를 이긴 적이 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또 아까 우리가 잠깐 우리 교재에서 봤던 중화민국을 상대로 또 싸우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청일전쟁이 아니라 청일전쟁 이후에 중일전쟁이에요. 알겠어요? 중일전쟁. 그래서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하게 된다. 이 중일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일본이 본격적인 대륙 침략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1년 만주는 한번 슬쩍 건드려 본 거고 본격적으로 중국 대륙을 쳐들어가고 나중에는 어때요? 동남아시아까지 쳐들어가. 엄청난 놈들이 일본 놈들이. 알겠어요? 이렇게 중일전쟁을 도발하게 되었다. 37년. 그러다가 드디어 1941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걸 일본이 대동아 전쟁, 태평양 전쟁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일본이 드디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야.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드디어 진주만을 기습하고, 알겠어요? 드디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본격적으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을 우리는 태평양 전쟁 발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일본은 어디에 뛰어들고 있어요? 전쟁에 뛰어들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에. 그래 안 그래? 그러면서 어때? 우리 민족을 그 전쟁의 총알바지로 그 전쟁에 뭐예요? 소모품으로 전쟁으로 막 끌고 가는 거야. 그때 끌고 간 사람들이 바로 뭐야? 1호로 끌고 간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 징용. 말로 해봐. 뭐라고? 징용. 군대로 끌고 간 걸 뭐라고? 징병. 학생들 잡아간 걸 뭐라고? 학도병. 여자들을 위안부로 잡아간 걸 뭐라고 그래요? 여자 정신대. 알겠어요? 이렇게 이 과정 속에서 일본은 드디어 전쟁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우리 민족 들고 가더라. 이게 몇 기라고요? 제3기라고 한다. 필요에 의해서, 공부할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193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를 우리는 제3기라고 한다. 그러나 이제 40년대가 완전히 다 끝나지 않고 1945년 드디어 우리가 광복을 맞이함으로써 해방이 됨으로써, 그죠? 태평양전쟁이 끝남으로써 결국은 우리는 일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 기간을 1기 10년대, 2기 20년대, 3기 30년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눌 줄 아셔야 하고요. 나누는 데는 항상 왜 우리가 나누느냐?
이때하고 이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왔어. 역사적으로 나눈다는 것의 의미는 디바이드, 구분한다, 나눈다, 떼어놓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서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자. 자, 1910년대는 일본의 한반도 지배 정책, 즉 일본이 식민지 통체제를 어떻게 했느냐, 통치 방식만을 놓고 보면 1910년대는 무슨 경찰 통치? 헌병 경찰 통치죠. 말로 해봐. 뭐라고? 헌병 경찰 통치. 구체적으로 말해서 헌병 경찰을 데려다가 강제로 무력을 동원해서 우리 민족을 때려잡았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합니다. 자,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무단 통치라고도 얘기해요. 말로 해봐. 뭐라고? 무단 통치. 무력을 써서 단호하게 통치했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단 통치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그 무단 통치의 방식이 뭐냐면 헌병 경찰을 이용한 무단 통치예요.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외워놓은 이 이름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무슨 말을 쓰느냐? 이런 말을 써요. 이들이 했던 무단 통치 방식이 뭐냐면 즉결심판이야. 알았어? 즉결심판. 그래서 즉결심판. 헌병 경찰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면은 바로 잡아다가 그 자리에서 벌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벌을 주는 방식이 또 어때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갑오개혁 이후에 없어진 봉건적인 형벌 방식인 매를 때리는 거야, 사람을. 이걸 뭐라고 그래? 태형이라고 그래, 태형. 그러니까 즉결심판이라든지 태형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건 1910년대에만 있었던 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야. 알았어요? 이때가 아니라 20대는 이런 말이 없어져. 근데 10년대는 즉결심판, 태형, 헌병경찰 통치 이런 것들을 이런 말들을 쓸 수 있다 이거야. 알았어요? 아주 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팁이야.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몇 년대라고? 10년대란 걸 알아도 그럼 문제가 풀린다니까. 알았어요? 헌병경찰 통치 때만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무단 통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우리가 교재 들어가서 또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렇게 크게 구분하는 것. 그 구분은 가장 핵심적인 팁이 뭐냐?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보세요. 1920년대가 되면은 3.1운동이라는 1919년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저항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 엄청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의 대가로 만세 시위 대가로 일본은 결국은 우리 민족을 조선족들 진짜 무서운 놈들이구나. 이 조선 사람들 매로 다스리면 즉결심판하거나 태형을 하거나 이렇게 마구 총칼로 위협하면은 알겠어요?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이들이 드디어 10년간 견디다 참다 못해서 빵 터는 게 뭐라고? 3.1운동이구나. 알겠죠? 특히 이제 그 1910년대 헌병경찰 통치 때 볼 수 있었던 장면은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올 때도 뭘 갖고 들어와? 칼을 차고 들어와. 생각해봐. 내가 수업으로 딱 들어오는데 야구방망이 하나 딱 들고 왔다. 기분 좋아요? 기분 더러워요? 기분 더러고 살벌할 겁니다. 공포 분위기일 거예요. 근데 교실에 선생님이 칼을 차고 들어왔어. 저러덕 하면서.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생각해보세요. 그게 언제적 얘기라고? 1910년대. 알겠죠? 그래서 제복을 입고 선생님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총칼로 위협하면서 우리를 다스리던 때가 10년대라면 그런 일본의 강압적인 통치에 엄청난 민족적 저항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저항에 결국은 일본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무력에 의한 통치보다는 이제 어떻게 한다? 살살 달래서 다스리자. 알겠어요? 신사적으로 해주마. 문화적으로 해주마. 때리지는 않을게. 알겠죠? 이렇게 그동안 없던 자유를 어느 정도 자유를 부여했어요. 이 말이 나오면 20년대야. 알겠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표현해. 부분적인 자유가 허용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자유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언론이야, 언론. 언론의 자유, 또 뭐?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또는 뭐? 결사의 자유. 이렇게 10년대에는 없었던 것들이 1920년대에 행해집니다. 알겠죠? 자,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교육도 말이에요. 교육도 1910년대에 비해서 교육 기회가 더 확대됐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을 만들어준다든지 지금 서울대학교 있잖아. 이 서울대학교 전신이 뭐였어? 일제시대에 만들었죠? 서울대학교 전신이 뭐야? 경성제국대학이죠. 이 경성제국대학이 만들어진 게 1920년대거든. 알겠죠? 이렇게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또 이 보통학교 교육 수업 연한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교육계의 학대죠. 이렇게 우리를 문화적으로 다스려주마, 신사적으로 다스려주마, 알겠어요? 무력에 의한, 힘에 의한, 총칼에 의한 지배 대신에 문화적으로 다스려주마, 어느 정도 자유를 부여해주마, 교육계를 학대해주마. 이게 뭐라고? 문화통치다. 말로 해보자 뭐라고? 문화통치. 말로 해봐 뭐라고? 문화통치. 몇 년대기라고? 20년대. 20년대의 분위기를 통째로 이해해야 돼요. 알겠어요? 20년대 분위기를 문화통치 시대. 됐죠? 역시 이따가 가서 이제 자세히 또 들어가서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1930년대로 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쭉 이어지다가 이 분위기가 바뀐 게 언제냐? 일본이 봐보세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쳐들어간 게 언제요? 중일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1931년 만주사변은 중국 대륙이 아니라 내가 지역을 얘기해 줬잖아. 만리장성 남쪽이 중국 대륙이고 만리장성 북쪽은 뭐라고? 만주 대륙이라고 그랬죠. 그 만주를 쳐들어간 게 31년이고 만리장성 이남에 중국 본토를 쳐들어간 게 37년이라니까. 그러니까 1937년 중일전쟁 이후가 되면 이 분위기가 바뀌어. 그래서 뭐냐? 이때부터는 그냥 완전히 우리 민족을 쥐어짜는 거야. 어떻게 쥐어짜느냐? 한국이 갖고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자를 전쟁에 완전히 쓸어붓는 총동원하는 체제. 이걸 뭐라고? 총동원 체제라고 그래. 말로 해봐 뭐라고? 총동원 체제. 몇 년대 분위기가? 지금 이 순간에 잘 알아도 뭐라고? 37년도부터. 알겠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총동원 체제로 가더라. 이 대목을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잘 이해해보세요. 총동원 체제로 가더라. 근데 그 동원이라는 게 뭐냐? 총동원이라는 게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입니다. 알겠어요? 인적 자원은 사람을 말하고 물적 자원은 물자를 말하는데 이때 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바로 뭐예요? 징용이야. 말로 해보자 뭐라고요? 징용. 군대 끌고 가는 거 뭐라고 그랬죠? 징병. 또 뭐라고? 학도병. 또 뭐? 정신대. 알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적 자원을 전쟁에 쏟아붓기 위한. 알겠어요? 이것이 1945년까지 1938년, 39년, 40, 41 이렇게 줄기차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전쟁터로 끌고 간다 이거야. 알겠어요? 알겠죠? 그런데 인적 자원뿐만 아닙니다. 물적 자원도 마찬가지로 물적 자원도. 자, 식량도 마구 가져가고요. 그래서 식량 뭘 하냐면 이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이 표현이 나오면 제3기야. 알겠죠? 총동원 체제 하에서만 이 말이 나옵니다. 배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았어요? 일제시대 전체를 통해서 배급제를 하지 않았어. 지금도 북한은 배급제잖아. 근데 그럼 배급제를 언제 했다고? 전쟁 말기에 총동원 체제. 그래서 식량 배급제로 하고 남는 식량은 일본이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군량미로 끌고 간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배급제가 나옵니다. 배급제. 배급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있대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으냐면은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공출. 들어봤어요? 공출. 강제로 솥단지까지 가져오라고 그래요. 쇠붙이라는 쇠붙이는 집에 있는 쇠붙이는 다 가져가. 우리 이제 옛날에 조선시대나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되게 녹그릇을 많이 썼습니다. 안성 유기그릇 있죠? 그 구리로 만든 그릇. 이런 그릇으로 그 제사 지내거나 실제로 식사 밥 먹을 때도 그런 그릇을 많이 냈어요. 방자 유기그릇 해가지고. 그런 유기그릇이 전부 다 녹그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리들을 전부 다 뭐예요? 폭탄 만드는 데 쓰기 위해서 전부 다 이 집에 있는 쇠붙이들을 끄집어내라고 그런 거야. 이걸 강제로 징발해내는 것을 뭐라고 그래? 공출이라고 그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문제 풀 때 필요한 것은 뭐라고? 배급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공출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언제야? 1937년 이후의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동원 체제는 우리 민족을 전쟁에 마구마구 끌어들이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물자를 전쟁으로 마구마구 쏟아붓기 위한 전쟁터에 그런 것을 총동원 체제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한국 사람들이 야 일본 놈들이 지금 전쟁하는데 우리가 왜 식량을 대야 되지? 일본 놈들이 전쟁하는데 우리가 왜 전쟁터로 나가야 되지? 일본 놈들이 전쟁하는데 왜 우리가 천황폐하를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되지? 라는 저항이 생기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일본이 전쟁하는데 왜 존 사람이 피를 흘려서 아까운 목숨값을 지불해야 되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 놈들이 착안한 게 뭐예요? 조선 사람의 정신 상태를 뜯어 고치는 거야. 야, 일본하고 우리는 하나야. 조선하고 일본은 하나야. 알겠어? 이렇게 우리 민족의 정신 상태를 일본인인 양, 우리가 일본인인 양, 일본과 우리는 하나인 양, 예, 착각하게 만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요. 말로 한번 해보자. 뭐라고? 민족 말살 정책이야.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민족 말살이란
우리 민족을 그냥 시도 없이 다 죽여버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뭐예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말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천황폐하가 다스리는 황국의 신민인 양, 알겠죠? 네, 황국 신민인 양 우리를 황국 신민화를 하기 위한, 또는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 이제 일본 놈들은 일본을 내지라고 그러고 우리를 조선 그랬어요. 내지와 조선이 하나다 이 말을 내선일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내선일체라든지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 이거야. 일본과 조선이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황국 신민, 조선은 한국 천황폐하가 다스리는 나라의 신민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일본은 중일 전쟁을 치르고 제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일본 놈처럼 만들어버린 다음에 마치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는 게 굉장히 좋은 것인 양 우리 민족을 정신을 알겠어요? 한국인이다, 나는 조선이다 이런 정신을 말살시킨 다음에 전쟁터에 사람과 물자를 뽑아내기 위한 그런 정책을 바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합니다. 몇 기? 3기. 오케이?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알겠죠?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고급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연도를 묻습니다. 징병제는 몇 년이냐? 징역은 몇 년이냐? 정신대는 몇 년부터냐? 이런 것들을 묻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요. 근데 중급에서는 여기까지 안 나올 거야. 되게 크게 시기급을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는 통치 방식이 시기별로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제1기 10년대는 뭐라고? 무단정치. 20년대는 뭐라고? 문화통치. 30년대는 뭐라고? 민족 말살정치. 그 그림을, 밑그림을 이해할 줄 알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을 통치하는 통치 방식이었다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수탈이 있어. 경제. 자, 경제 수탈을 위해서 일본은 어떤 노력을 했었는가? 10년대, 20년대 각 시기별로 일본이 한국에서 빼앗아간 내용이 달라요. 알겠죠? 빼앗아간 내용이.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1910년대는 주로 토지를 강탈해 갔는데 그 토지를 강탈해 가기 위해서 이 일본이 한 사업이 뭐냐면 토지 조사 사업이야. 말로 해볼까? 뭐라고? 토지 조사 사업. 몇 년대 얘기예요? 1910년대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911년 토지 조사령을 발표하고 토지 조사령을 발표한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40%의 농토를 일본 놈들이 강탈해 갔어요. 알겠죠?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전체 농토의 40%나 되는 토지를 일본 놈들이 강탈해 갔어요. 이걸 뭐라고? 토지조사 사업.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뿐만 아니라 1910년대는 특히 1910년대는 산업 각 분야에 있어서 여러 산업에 있어서 산업 침탈이 자행되고 있었다. 산업 침탈.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농업에서는 토지조사령이고, 그죠? 농업에서는 토지조사령을 내려서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조사 사업으로 따로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업에서는 임업령, 나무를 마구 베어가도 좋다. 조선에 있는 나무란 나무는 모조리 베어가겠다. 이게 뭐예요? 임업령이죠. 광업에서는 뭐겠어?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광업에서는 뭐? 광업령. 그죠? 광업령. 어업에서는 뭐예요? 어업령. 이렇게 산업 각 분야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산업 침탈이 자행됐다. 특히 시험에 잘 나온 거 하나만 더 하자. 자, 회사령이라고 있어서 들어봤냐? 회사령. 뭔지 알죠? 조선 사람은 돈이 있어도 공장 시설이 있어도 노동력이 있어도 알겠어요? 회사를 차릴 수가 없다. 조선이 회사를 차리고 싶거든 조선 총독부한테 허가를 얻어야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회사령은 1910년대 회사령은 허가제를 도입했답니다. 허가제. 그래서 조선 사람이 회사를 차리는 것이 극히 어려웠어요. 알았어요? 극히 어려웠어요. 이미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우리도 매뉴팩처 단계까지 옵니다. 공장제 기계공업까지는 못 오지만 공장제 수공업까지는 왔단 말이야. 이 공장제 수공업이 발달하면 마치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처럼 우리도 근대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도 이제 돈도 있어요. 기술도 있어요. 자본도 있어요. 회사 차릴게요. 회사 차릴 단계가 됐어요. 라고 허가 내주세요. 허가 안 내줘.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근대화를 일본이 도와준 거야? 우리의 근대화를 막은 거야? 막았다 이거야. 우리의 근대화를 결정적으로 막은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알겠죠? 조선 후기에 우리는 나름대로 근대화를 위해서 또 그 산업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박차를 가하고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의 근대화가, 우리의 산업화가 일본 놈들의 이런 악랄한 법령 때문에 저지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것. 알겠죠? 이걸 뭉탱이로 10년대.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올게요? 어떻게 나올게요? 요거 보여주고, 요거 보여주고. 이 당시 일본의 통치 방식 그러면 뭐야? 무단 통치다. 알겠어요? 거꾸로 무단 통치된 사실을 보여주고 이 당시 일본의 경제 수탈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요걸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은 10년대다라고 이렇게 뭉탱이를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제시대는. 역시 토지조사 사업도 내용을 또 자세히 하겠고요. 기타 이제 그 경제 수탈 내용을 이따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 그 다음에 1920년대가 되면 일본이 요걸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본이 엄청난 공업화에 박차를 가해요. 일본이 공업화에 박차를 가하면 일본 내에서는 농민들을 잡아다가 막 공장에 일꾼으로 써. 그럼 농사가 제대로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죠. 일본에서 농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많이 돌아가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쌀이 비싼 값으로 제공되겠어? 싼 값으로 제공되겠어? 쌀이 완전히 비싼 거야. 농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샹. 조선에서 마구마구 쌀을 가져가자라고 1910년대 토지조사과 함께 1920년대는 조선에서 쌀을 강탈해 가기 위한 정책을 펼쳤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 산미 증식계획이라고 해. 말로 해보자 뭐라고? 산미 증식계획. 1920년대는 쌀을 산미라고 합니다. 산미 증식계획을 단행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산미 증식계획은 1920년대 시작해서 원래는 15년 계획으로 조선에서 생산된 쌀을 마구마구 일본으로 끌어갈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가져갔던지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겼어? 너무 많이 가져가가지고 일본 쌀값이 막 폭락하는 거야. 그래서 일본 농민들이 아우성이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산 쌀이라든지 중국산 싼 값의 쌀이 마구 들어오면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농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죠. 그런 현상이 이 당시 일본에 나타났다니까. 조선에서 너무나 싼 쌀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일본 농민들이 농사 지어봤자 우리는 뭐야 완전히 꽝이야 하면서 말이야 농민들이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하는 수 없이 산미 증식계획을 1935년까지로 했던 35년까지로 했던 산미 증식계획을 1933년에 중단했습니다. 이 사연을 물을 수 있어. 일본이 산미 증식계획을 중단한 것은 조선 농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맞겠나 틀리겠나? 안 돼요. 말을 읽어보면 그럴듯하지만 내용은 그게 아니야. 알았어요? 일본이 산미 증식계획을 중단한 것은 일본 농민의 반발 때문이었다. 알겠어요? 일본 농민을,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지 우리 농민들의 거센 소작쟁이 때문이다 라고 하면 맞거니 옳거니 그렇게 했거니 하고 여기다가 답을 치면 안 돼.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20년대 사연. 산미 증식계획이죠. 산미 증식계획. 그래서 1920년대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요 변화입니다. 10년대는 허가제였는데 20년대가 되면 일본이 이 허가제를 완화시켜줬어요. 부드럽게 해주는 정책을 씁니다. 여기랑 일맥상통하죠? 봐봐. 규식아, 봐봐. 이때는 말이야, 이때는 강압적으로 엄청 때리면서 찌르면서 총칼로 위협하면서 다스렸는데 부드러워졌잖아. 경제도 마찬가지, 경제도. 허가제를 뭘로 바꿨냐?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허가제는 일본이 허가 안 내주면 끝이에요. 근데 신고제는 뭐야? 허가하고 상관없죠. 알았어. 우리가 공장 하나 차릴 테니까 너네 그리 알으라고 신고만 하면 돼. 훨씬 쉬워졌죠. 그래서 신고제를 통해서 우리도 회사를 설립하는 게 회사 설립이 쉬워졌다. 용이해졌다. 알았어요? 회사 설립이 용이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말로 합시다. 쉬워졌다. 쉬워지. 근데 이것도 사연이 있어. 이유가 뭐냐? 우리 조선 사람들더러 회사를 차리기 쉽게 해주려고 그랬을까요? 일본 놈들이 조선에다 회사를 차리기 쉽게 해주려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일본 놈들 때문이겠죠. 그래 안 그래? 다시 말하면 일본 놈들도 조선에 와서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이 법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허가가 안 나는 거야. 쟤네들도. 그래서 일본 기업의 뭘 하기 위해서? 조선 진출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회사 설립을 쉽게 뭘로 바꿨다? 신고제로 바꿨다. 알겠나? 회사 설립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사연들을 잘 물어요. 몇 년대 얘기야 지금 이게?
20년대 얘기입니다. 10년대는 허가제였던 것이 20년대는 신고제로 바뀌었다. 경제수탈 내용에 있어서 경제수탈. 자, 좌우지단간 10년대 주된 수탈은 토지였다면 1920년대는 주로 쌀이다. 쌀, 산미 증식계획이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30년대는 이미 다 봤습니다. 30년대는 요놈을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30년대는 총동원 체제였으니 이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특히 이제 총동원 체제 때 역점을 두어서 빼앗아 가는 게 뭐냐? 남쪽에서는 주로 면화 생산을 장려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남면, 북쪽에서는 양털 생산을 강요하고요. 그래서 남면 북양 정책이랍니다. 남면 북양 정책. 알겠죠? 남면 북양 정책.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인적 수탈과 물적 수탈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끌고 오면 되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10년대 토지화 사업, 20년대 산미 증식계획, 30년대 총동원 체제. 알겠죠? 이렇게 남면 북양 정책도 이때 인적 물적 수탈도 이 내용도 바로 이때의 경제 수탈이다라는 점. 알겠죠?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게, 그 다음에는 진짜로 중요한 게 우리 민족의 저항인데요. 밑에가 지금 너무 좁으니까 선생님이 칸을 쓰기 위해서 앞에를 다시 지우겠습니다. 여기를. 여기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세요. 이따가 다시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돼. 10년대 경제 수탈은 토지조사 사업이었다. 여러 가지 산업 침탈이 자행되고 있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20년대는 산미 증식계획, 쌀 강탈 정책이었다. 기타 회사령이 완화돼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1920년대 얘기입니다. 20년대. 그 다음에 이제 30년대 이후에는 총동원 체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에 대한 무자비한 마구잡이식 수탈이 자행되고 있었다. 30년대 이후 40년대까지 일제가 2차 대전에서 패망할 때까지 저질러진 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봤냐? 일본으로부터 우리 힘없는 조선이 사정없이 지금 이 억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특히 정치적으로 강압적인 통치와 함께 경제적으로 마구잡이식 수탈이 자행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멍청하게 그냥 당하고만 뺏기고만 있었냐? 절대 아니죠. 우리 민족은 위대한 점 말이에요. 밟히고 어렵고 힘들면 반드시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은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IMF 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나라 딴 나라 놈들이 우리나라 거의 사갈 기세로 왔었어. 깡드시라고 IMF 관리 감독관인가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마치 식민지시대 총독처럼 행세를 했었습니다. 1997년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했어? 금 있는 거 막 다 끄집어냈죠. 이 집에 있는 돌반지 그냥 결혼반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야시장 나라 갇힌 빚 우리 개인들이 돈을 풀어서라도 이거 갚아버리자.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국난을 극복할 줄 아는 그런 민족입니다. 자, 멀리 가보세요. 고구려 때도 수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당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때? 우리 민족이 단결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단결해서 몰아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어려움을 겪을수록 힘들어지는 일이 생길수록 나라가 위태로울수록 오히려 힘을 발휘하는 그런 저력이 있는 민족이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일제시대도 마찬가지야. 시험에 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어떻게 시기별로 일본의 경제 수탈과 일본의 통치 방식에 저항해서 우리 민족의 저항은 어떻게 단행되게 되었나? 그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민족의 저항을 항일투쟁이라고 합시다. 그죠? 일본의 저항에서 투쟁한 내용이니까 항일투쟁이 시기별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이제 항상 비교해 봐야 돼. 그러니까 그냥 외워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 바보짓이에요. 그 당시 상황과 연결시켜서 알아두는 게 좋아요. 팩트로 묶어서 알아두는 게 좋아. 보세요. 1910년대 일본이 무력적 수단을 단행해서 그죠? 무단 통치를 자행하고 헌병 경찰력 2만 명이 넘는 헌병 경찰 병력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물샐 틈 없이 우리를 감시하고 심지어 교실까지 선생님이 칼차고 들어왔으니까 독립운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일운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의 항일운동은 국내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다. 여러분 봐봐. 그래서 항일투쟁은 이렇게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봐야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한반도 안에서는, 일본은 지배 안에서는 어떻게 했지? 그 지배를 벗어나서 국외에서는 어떻게 했지? 이렇게 국내와 국외로 나눠서 볼 때 1910년대는 주로 국내에서는 뭐 했느냐? 겉으로 드러나서 항일운동 할 수가 거의 없었다 이거야. 잡히면 죽으니까. 직결 심판 당하거나 태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때요? 예, 일본은 이런 무력적 통치에 맞서서 항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때는 아주 중요한 국내의 항일 투쟁을 막는 법이 그 이전에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뭐냐?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봐. 이제 여러분 머리를 써야 돼. 내가 지난 시간에 1910년부터 우리는 일제시대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1910년 이전에 특히 1905년부터 1910년 이 사이에 우리 민족의 격렬한 항일운동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못 맞춰 피 흘려 무기를 들고 직접 싸우는 뭐가 있다고? 의병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야 우리가 힘을 기르자.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은 속국이 돼갈 과정에 있잖아. 이때 못 맞춰 피 흘려 싸우는 것은 의병이고 아니야. 실력을 길러야 돼. 우리가 싸우다 다 죽어버리면 누가 이 나라를 구하지? 그러니 우리 싸우다가 아까운 생명 잃지 말고 부지런히 힘을 길러서 교육에 힘쓰고 경제를 기르고 경제 산업을 기르고 알겠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이 우매한 백성들을 교육을 시키자라고 뭘 했었어요? 애국 계몽 운동을 전개했다. 이거 이 두 가지가 식민지 시대 직전에 있었던 항일 운동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 바로 뭐라고요? 이것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 보안법, 신문지법, 출판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907년부터 1909년 사이에 다 마련된 법이에요. 알았어요? 이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 적용돼서 더구나 뭐라고? 일본의 헌병 경찰에 의한 강압적인 통치 때문에 국내에서 항일운동을 하기가 더더욱 어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안법은 나라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의병을 탄압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문지법, 출판법도 전부 다 뭐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를 완전히 봉쇄하게 한 거야.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냐? 자, 지하 조직을 만들자. 지하 조직. 프랑스가 독일을 지배하에 있을 때 프랑스 사람들도 지하 조직을 만들었죠. 여러분이 아마 프랑스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프랑스의 지하 조직을 뭐라고 그래? 네? 레지스탕스라고 그러잖아. 레지스탕스. 그래 안 그래요? 레지스탕스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도 한국판 레지스탕스를 만들었어. 이걸 뭐라고 하느냐? 비밀 결사라고 합니다. 말로 해봐. 뭐라고? 비밀 결사. 알겠죠? 항일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서 비밀 지하 조직을 만드는데 그 조직을 결사라고 하니까 비밀 결사를 만들었다. 이미 지난 시간에 하고 왔어. 이미 지난 시간에 1907년 이 애국 계몽 단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신민회였잖아. 이 신민회가 그대로 1910년대까지 활동을 하다가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신민회는 뭐 때문에? 백오인 사건 때문에. 그래 안 그래? 테라우치 총독 저격 사건을 빙자해서 안중근이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때 신민회 회원들 105인을 안명근의 테라우치 그 총독 암살 사건하고 연루시켜가지고 105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신민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어쨌든 신민회는 1910년대 그죠? 105인이야. (1910년대) 105인 사건에 의해서 해산됐지만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항일 비밀 지하 조직이었고 그 밖에 이제 조선 국권 회복단, 대한광복회, 산직 장력에 아주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10년대는 중요한 게 뭐라고? 국내에서는 항일 지하 조직,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활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놈들의 서슬퍼런 통치 때문에 숨어서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준비를 언더그라운드에서 뛸 수밖에 없었다. 알겠죠? 1910년대 국내 항일운동입니다. 됐어요? 1910년대. 그 다음에 이제 국외에서는 뭐냐? 1910년대. 야, 안 되겠다. 이거 보세요. 안 되겠다, 이거.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의병과 애국계몽운동은 서로 사이가 좋았냐, 안 좋았냐? 둘이 서로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서로를 욕했어요. 야, 이 새끼들아, 너네 그렇게 싸우다가 다 죽어. 야, 임마, 지금 도둑이 투들었는데 싸우지 않고 집에서 힘만 기르자고 말이 되냐 하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습니다. 나가자.
나가서 우리 서로 손을 잡고 일본 놈들 상대로 싸우자.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이 뭘 만들었냐면 국외에다가 장기적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뭘 만들었어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어요. 국외에 독립운동 뭘 만들었다고?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다. 기지를 만들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1910년대 항일운동은 크게 방향이 두 가지야. 국내에서는 지하조직,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다라는 점.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첫 시간에 들어오자마자 역사를 이루는 것은 뭐라고요? 인간, 시간, 공간이다. 기지는 뭐가 중요하겠나? 인간, 시간, 공간 가운데 뭐가 중요해서? 공간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었냐 기지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장소니까. 그래서 이 독립운동 기지는 주로 이렇게 세 군데에 있었어요. 세 군데. 자, 해보자. 다 배웠던 거니까. 서간도. 내가 서간도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이름으로 얘기해 주세요. 다른 말로 뭐라고? 서간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지? 남만주. 기억나세요? 남만주. 서간도가 남만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간도, 즉 남만주에 있었던 독립운동 기지로서 삼원보가 있었다. 알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회영 형제들 얘기했잖아. 그 이회영 형제들이 알겠어요? 국내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형제끼리 합의를 했어요. 우리 갖고 있는 모든 토지 다 팔아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다 쏟아붓자라고 한 게 바로 뭐야? 삼원보입니다. 알겠죠? 예, 이 서간도에 있는 유하현이라는 하나의 현을, 농촌을 다 사버렸어요. 통째로. 그리고 거기에서 가난해가지고 독립운동을 위해서 또는 일본의 핍박을 피해서 넘어오는 우리 교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공부도 시켜주고 군사훈련도 시키고 거기에서 뭐 했어요? 서간도에 삼원보라는 독립운동 기지를 두었다. 말로 해보자 뭐라고? 삼원보. 입에다 올려버려. 입술이 기억하게 하세요. 알겠죠? 서간도 뭐? 삼원보. 서간도 뭐? 삼원보. 독립운동 기지 가운데 대표적인, 알겠어요? 삼원보. 그 다음에 이제 서간도 삼원보와 함께 저 멀리 블라디보스톡에, 이 블라디보스톡이 있는 그 지역을 우리는 여러 차례 지금 얘기했습니다. 연해주라고 그랬죠. 연해주에 그 연해주에 있는 도시가 뭐라고요? 블라디보스톡에 예. 신안촌이라는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다. 다시 하겠어요. 서간도에는 삼원보, 예, 그 연해주에는 신안촌, 그죠? 그리고 예, 저 멀리 밀산, 러시아와 중국 국경 지방에 있는 예, 이 밀산에는 밀산부 한흥동이라는 그런 기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명한 기지들이 있었다. 알겠죠? 기타 이제 가장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너간 곳이 북간도였어. 북간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나? 동간도라고 했잖아. 동간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북간도는 그 유명한 도시가 아주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많이 했던 용정입니다. 용정. 알겠어요? 또는 뭐 왕청, 석현 이런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 북간도야말로 홍범도가 이끈 대한독립군이 알겠어요? 그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곳이자 역시 김자진, 그죠? 또 홍범도가 이끈 군대들이 청산리 대첩에 승리를 거둔 그 지역이 바로 북간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독립운동 기지가 있었다. 끝. 1910년대는 뭐라고? 독립운동 기지. 다시 우리가 이것을 지도로 보자면 잠시 지도로 보겠습니다. 다시 지도로 보겠어요. 여기가 연해주에 있는 게 뭐라고요? 신안촌이 여기에 있었다. 오케이. 독립운동 기지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가 북간도입니다. 여기가 북간도는 여기죠. 그래서 이 북간도에 있는 도시 지명들이 중요해요. 용정이라든지 길림이라든지 왕청이라든지 석현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전부 다 북간도에 있었던 도시 자체가 하나의 독립운동 기지들이었어요. 가장 우리 민족이 먼저 건너가고 가장 우리 민족이 많이 활약했던 독립군들이 가장 많이 활약했던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북간도라고 해야 돼. 그리고 여기가 뭐라고? 서간도에는 뭐가 있다고? 삼원보가 있었다. 서간도 삼원보. 알겠죠? 서간도 삼원보. 그리고 이미 여기 상하이에 뭐가 있었어요? 신안청년단이 있었습니다. 신안청년단. 이것도 독립운동의 기지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었는데 이 신안청년단 소속 김규식이 1차 대전이 끝난 파리 강화위에
특사로 파견됐었죠. 우리 독립을 탄원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신한청년단이 있었다. 알겠어요? 위치를 확인해 두실 것.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이유를 또 하겠습니다.